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안지 12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11번째 시간에는 유방이 홍문지연에서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탈출하는 그런 스토리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홍문지연 뒷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문지연이라는 술자리 자체가 유방이 항우한테 사과를 하면서 열린 술자리였잖아요. 유방이 관중에 먼저 들어갔고, 그래서 진나라 왕 자영의 항복을 받았고, 그 항복을 받은 김에 이제 함양을 먼저 차지했던 거예요. 함양은 과거 진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유방이 함양을 차지했는데 막상 이제 항우가 관중 쪽으로 오자 유방이 항우 손에 죽을까 겁이 나서 가서 사과를 한 겁니다. 저 함양 차지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이거 항우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술자리가 벌어졌고, 그 술자리에서 유방이 죽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했었습니다. 자, 항우 입장에서는 이제 유방이 사과도 했고 함양을 자기 주려고 했었다고 하니 이제 편하게 뻔뻔하게 함양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우가 함양에 들어가서 함양을 장악하고 무슨 짓을 벌이냐면은요, 유방한테 항복했던 진나라 마지막 왕 자영 있잖아요. 얘 붙잡아다 죽여버립니다. 나한테 항복했어야지 왜 유방한테 항복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진나라 수도니까 함양이, 거기 진나라 궁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궁궐을 불질러 버립니다. 이 불이 석 달 동안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양에 창고와 미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방이 먼저 함양에 들어갔을 때 이 창고 안 건드리잖아요. 약탈도 안 하고 여자들도 안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유방이 안 건드렸던 그 창고들 항우가 다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유방이 안 건드렸던 미녀들, 여자들 항우가 다 차지해버립니다. 항우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 사람들이 항우를 싫어했으나 두려워서 복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항우의 부하 한 명이 항우한테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해요. 이 진나라 땅, 이 함양 땅이, 진나라 수도 함양 땅이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땅이 비옥하니 여기를 이제 수도로 삼아서 여기에 도읍을 하셔서 세력을 펼치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항우가 싫어, 난 고향으로 돌아갈래, 이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똑같다. 비단옷 입었으면 잘 보이는 낮에 걸어야지 비단옷 입고 밤에 걸으면 누가 알아봐 주냐 이거예요. 즉 항우는 이런 부귀를 이루었으니 고향 가서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항우의 이런 장면에서 금의 환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항우는 꿈꿨던 겁니다. 참, 이런 장면에서 항우가 어리다 이런 좀 느낌이 들어요. 당시 20대 중반이었잖아요. 자기가 거둔 성공, 고향 가서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앞서서 건의를 했던 바로 그 신하가, 아유, 초나라 사람은 목욕한 원숭이가 모자, 갓을 쓴 꼴이라고 하더니 딱 그 말이 맞구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겉은 이제 폼나게 꾸몄지만 사실 속은 별 볼 일 없는 원숭이 같은 것이다 라고 비꼰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요, 그 말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삶아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항우의 잔혹성이 자꾸 이제 드러나고 있죠. 제가 댓글 중에 이제 어떤 댓글을 봤냐면요, 항우가 사실은 그렇게 학살 많이 하고 잔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한나라 때 뭐 사기나 한나라 때 이제 한서 이런 책들이 한나라 때 나오다 보니까 한나라에 맞서 싸웠던 초나라의 항우를 이렇게 비하해서 나쁘게 묘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질문, 이런 그 댓글, 이런 것들을 좀 올려주시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승자의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였던 항우가 아주 나쁘게 묘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단계에서는 당시 한나라 때 나온 그 기록들을 근거로 우리가 또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마천의 사기와 그 다음에 후한 때 나오는 반고의 한서에 이런 그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후한 때 나온 반고가 쓴 한서는 정말 한나라를 막 찬양하는 그런 풍의 한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그 한서에는 한나라를 굉장히 많이 이제 찬양처럼 해놨고, 항우는요 본기에 써놓지도 않았습니다. 열전에 써놨어요. 제가 과거에 기전체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전체가 본기, 세가, 열전 이렇게 쭉 구분해서 쓰는데, 본기가 제왕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세가가 제후들의 이야기, 열전은 그냥 인물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사마천은요
전한 때 쓰여진 사마천의 사기에는 항우를 본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항우 본기가 있습니다. 유방은 고조 본기에 있고요. 고조가 유방입니다. 한나라 고조가 유방이니까, 즉 유방과 항우를 같은 본기의 레벨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런데 후한 때 만들어진 한서에서는요, 항우를요 진승항적 열전에다 넣어놨습니다. 항우를 항우라고도 안 하고 항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격하시켰습니다. 비하하는 이미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사마천은요, 항우를 본기에도 넣어놨고, 사마천의 사기는 우리 한나라가 대단해 막 이런 찬양식의 역사서는 아니에요. 물론 사마천이 유독 유방에 대해서, 한나라 고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찬양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비교적 이제 사마천의 사기는 조금 이렇게 한나라를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류의 역사서는 아니다.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 때문에 항우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좀 공정함을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나 이렇게 좀 이렇게 추정은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사마천의 사기에도 항우의 잔혹성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좀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우는요, 초나라 회왕한테 이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유방이 먼저 들어가고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함양을 장악한 그런 이야기를 초회왕한테 보고를 했더니, 초나라 회왕이 항우한테 내가 했던 약속대로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회왕이 했던 약속이 뭐예요? 관중에 먼저 들어간 자를 관중의 왕으로 임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즉 관중에 먼저 들어간 유방 왕으로 임명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항우가 열받아요. 아니, 나는 조나라 구원하려고 북쪽 갔다가 관중에 늦게 들어온 건데 이건 불공평하다라며 항우가 불만을 표시하고요.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서 자기에게 협력하고 있는 이 제후 세력들을 다 모아요. 한자리에 모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초회왕은 어차피 내 숙부 항량님이 임명해준, 왕 시켜준 사람이었다. 그 회왕이 스스로 한 일이 뭐가 있느냐? 우리 숙부가 왕 시켜준 것이지. 이러면서 슬쩍 여기서 초회왕을 의제로 올려서 격을 높여서 불러줍니다. 즉 회왕에서 의제라고 황제의 격으로 높여줘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황제라고는 불러드릴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풍인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또 해요. 저 의제는 뭐 우리 숙부가 이제 뭐 왕 시켜준 건데, 우리가 진나라에 맞서 싸우면서 지금 3년을 이렇게 싸워서 노숙하면서 결국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건 나 항우와 여러분들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회왕이 그동안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동안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한 것 아무것도 없는 저 회왕이 우리한테 누구 왕 시켜라, 이런 약속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인사권 회왕한테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우가 제가 직접 다 여러분들 왕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항우가 휘두르는 거예요. 회왕 허수아비예요. 실권은 항우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사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조의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조선시대 무오사화의 배경이 되는, 계기가 되는 글인데, 이 조의제문이 바로 김종직이라는 사림의 영수가 쓴 글이에요. 이 조의제문 제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제에게 조의를 표한 글입니다. 이 의제, 항우가 초회왕을 의제라고 이제 뭐 올려서 불러주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의제가 결국 항우의 손에 의해 쫓겨나고요,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종직이 그 항우 손에 쫓겨나서 죽음을 당한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쓴 건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단종을 몰아낸 세조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의제는 단종을 상징하고요, 항우가 세조를 상징합니다. 즉 단종을 추모하는 그런 글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게 이후 이제 연산군 때 문제가 돼서 연산군이 김종직의 제자들, 사림 세력들을 몰아내는, 죽여버리는 이런 무오사화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사에서 조의제문 들어보신 경우 이 의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항우가 불러주는 초의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사 얘기 잠깐 한 거고요. 자, 이제 항우가 마음대로 인사권을 휘둘러요. 각 지역의 왕을 자기가 임명합니다. 이러면서 유방을 어느 지역으로 임명하냐면은요, 파, 촉, 한중 지역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자, 파, 촉,
촉 여러분들 아십니까? 삼국지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 촉이 삼국지에서 유비가 차지하는 땅이 촉인데 여기 오지예요. 정말 척박한 발전이 안 된 땅이 바로 촉입니다. 즉 유방을 항우가 오지로 보낸 거예요. 범증이 계속 유방을 경계하라고 하잖아요. 천자가 될 상이다. 그러니까 항우도 유방을 죽여 마땅한데 뭐 자기한테 사과도 했고 뭐 한양 땅을 또 이렇게 바치기도 했고 그런데 이걸 또 죽여버리면 또 남들 시선도 있고 하니까 항우는 유방을 촉지역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오지로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방은 이제 서쪽 촉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진나라 장수로서 항우에게 협력했던 장한, 사마흔, 동해 이 세 사람을요 관중 지역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이 사람들을. 그래서 관중을 3등분해요. 3등분해서 장한과 사마흔과 동해에게 주고 그 다음에 촉에 간 유방이 관중 지역으로 혹시 도전을 할 경우 이 3명의 장군들로 하여금 막아내라고 이렇게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방을 촉에 보낼 때도 항우가 이런 말을 해요. 그 파촉 그쪽 동네도 관중이야. 너 관중 왕 된 거야. 이러면서 보내요. 사실은 관중이라고 보기도 애매할 만큼 너무 오지고 서쪽인데 관중 지역 살짝 걸쳐 있다 이거죠. 그래 거기도 관중인 거야. 이러면서 막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때 약간 이제 주목할 사람 몇 명 언급하면 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장이라는 사람과 진여라는 사람에 대해서 거록대전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장이라는 사람을 상산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조나라 지역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장이와 아주 절친이었던 진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여라는 인물은 거록대전 때 이제 항우와 거기 접촉이 있었는데 이 항우가 관중 땅으로 올 때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저쪽 동쪽 지역에 3개의 현 자리만 이렇게 줍니다. 아주 별로 이제 대접을 안 해준 거예요. 진여는 그렇게 현 3개 주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진여가 크게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 장면 조금 기억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장이와 진여 잠깐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장이와 진여는요 과거 엄청난 절친이었습니다. 문경지교라고 해서 목을 벨 수 있는 만큼의 절친한 친구 이런 의미입니다. 즉 생사를 함께하는 죽음을 함께하는 그런 절친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엄청 절친이었고 이 둘이 이제 과거 힘든 시절을 함께 겪으면서 조나라도 막 이렇게 세우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거록대전 당시 제가 거록대전에서 말씀드렸는데 진여가 이런저런 사정상 장이에게 원군을 제때 보내지 못해서 장이가 불만을 품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이 장면에서 항우가 이렇게 왕을 시켜줄 때 장이는 조나라 지역의 왕자리를 차지했는데 진여는 현세기 얻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진여가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 장이와 진여는 이후 스토리에서 또 중간중간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진여가 불만 품은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훗날 장이는 유방편에 서게 되고요. 한신과 함께 유방을 도우면서 활약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자 유방 서쪽 파촉 한중 지역으로 임명됐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떠납니다. 가는데 엄청 길이 험해요. 절벽 넘고 막 산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절벽을 이렇게 촉 지역으로 건너갈 때 절벽에 설치가 되어 있는 잔도라는 것을 이제 밟고 이렇게 건너가게 돼요. 잔도라는 게 뭐냐면은 절벽에 설치되어 있는 그 널빤지를 얘기해요. 그 절벽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절벽에 이렇게 판자를 쭉 연결해 놓은 걸 잔도라고 하는데 유방의 군대가 그걸 밟고 갑니다. 유방의 군대는 3만 명이었어요. 항우가 3만 명만 딱 허락을 해줘가지고 그 3만 명 이끌고 촉 지역으로 가는데 잔도를 이렇게 지나갈 때 유방의 군대가 지나간 잔도를 불태우면서 갔다고 합니다. 즉 이 절벽을 이동할 수 있는 그 잔도 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지나가고 나면서. 왜 이랬냐면 뒤에서 항우의 군대가 혹시라도 쫓아와서 유방의 군대를 덮칠까봐.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방은 저는 이제 관중 땅으로 돌아가거나 쳐들어갈 용의가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아예 없애면서 잔도를 파괴하면서 불지르면서 서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지로 척박한 땅으로 3만 명 이끌고 가는데 이 군인들도 불만을 품은 거예요. 동쪽으로 가고 싶다. 서쪽으로 가기 싫다. 이러면서 유방한테 불만을 품고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막 노래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유방은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사마천 사기 고조 본기에 한신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 서쪽 촉으로 가는 이 장면에서 사마천 사기 고조 본기에서 처음으로 한신이 등장합니다. 서한 삼걸 중에 한 명인 한신이 여기서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오늘 그럼 이야기 여기서 멈추고 다음 시간에 이 한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